언니 대신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버지! 벙어리 신랑 혼담에 언니는 독약을 품었고 아버지는 논스무 맞이기에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 둘째 딸이 스스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댁에는 벙어리보다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고을에 이좌수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 어찌어찌 향교에 이름을 올린 것이 전부. 벼슬이라곤 고을 좌수 자리가 가문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좌수는 틈만 나면 족보를 펼쳐놓고 손님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말이오, 고려 때부터 이어진 명문이라오. 물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좌수에게는 진짜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큰딸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습니다. 버드립 같은 가는 눈썹에 앵두 같은 입술, 흰 피부에 가녀린 몸매, 15살 때부터 혼담이 쏟아졌습니다. 이 좌수는 딸을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우리 집안이 일어선다. 반면 둘째 딸 소월은 달랐습니다. 소월은 언니처럼 곱지 않았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손마디가 굵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언니가 비단 저고리를 입을 때 소월은 무명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언니가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 소월은 부엌에서 된장을 쑤었습니다. 이 좌수는 둘째 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손님이 오면 큰딸만 불러내 자랑했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말이오, 지난번 고을 잔치에서 소월은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월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그것에 익숙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해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만큼 자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강씨만이 소월을 챙겼습니다. 강씨는 몸이 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기침을 달고 살았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소월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월아,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소월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말로는 누구나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단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하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손과 발을 보아라.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 말의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돌려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이 좌수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매쟁이 박씨. 고을에서 이름난 중매쟁이로 입이 좋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이 좌수는 반색했습니다. 드디어 큰딸에게 좋은 혼처가 온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박씨.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박씨가 방석에 앉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좌수 어른, 큰 경사가 생길 혼담을 가져왔습니다. 이 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느 집이요? 홍주에서 40리 떨어지는 진 땅 한 판관 댁입니다. 이 좌수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한 판관. 5년 전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관찰사 아래에서 판관을 지낸 어른이었습니다. 가문의 격이 이 좌수와는 하늘과 땅 차이. 재산도 엄청났다 합니다. 50칸 기와집에 논이 100마지기. 살림이 3골짜기. 한 판관 댁이라니 세상에. 이 좌수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이 있사옵니다. 흠이라니 무슨 흠이요? 박 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외아들 도윤 도련님이 벙어리이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벙어리? 예. 22살인데 태어나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17가지는 말을 했는데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입을 닫았다 하더이다. 이 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이라 해도 벙어리라니. 딸을 벙어리에게 보낼 순 없소. 좌수 어른, 조건을 들어보십시오. 박 씨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혼수로 논 20마지기를 내겠다 하고 예단으로 비단 10필에 금 20냥을 보내겠다 합니다. 거기에 혼례 비용 일체를 한 판관 댁에서 부담하겠다 하옵니다. 이 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논 20마지기, 금 20냥. 이 좌수의 전 재산을 합쳐도 논 10마지기가 될까 말까 한데 이 좌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벙어리는 박 씨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부인께서 말씀하시길 혼례 후 사위가 아니라 대릴 사위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한 판관 댁의 안주인이 되는 것이옵니다. 안주인, 50칸 기와집의 안주인. 이 좌수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것 참. 생각해 보십시오. 벙어리라 해도 바보가 아닙니다. 글도 알고 예의도 바르다 합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 부인이 살림을 맡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 좌수가 턱을 쓸었습니다. 눈이 이리저리 굴러갔습니다. 계산이 끝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소. 한번 이야기해 보겠소. 그날 저녁 이 좌수가 큰딸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좋은 혼담이 들어왔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좌수가 한 판관 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벙어리라는 말은 마지막에 슬쩍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벙어리요. 벙어리에게 저를 보내겠다고요? 벙어리라 해도 바보가 아니고 한 판관 댁이 얼마나 좋은 가문인데. 싫어요. 소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양반 도령에게 시집 갈 거예요. 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분에게요. 벙어리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인연이 감히. 이 좌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싫어요. 절대 싫어요. 소연이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좌수가 뒤따라가려 했으나 강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억지로는 안 됩니다. 뭐, 이 좋은 혼담을 차겠다고? 딸의 마음도 생각해야지요. 이 좌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논 20마지기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소연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강 씨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행히 약을 조금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이 달려와 토하게 하고 약을 먹였습니다. 소연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좌수는 소연의 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목숨까지 걸고 거부한 혼담. 하지만 이 좌수의 머릿속에서는 논 스무 마지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소월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비명, 어머니의 울음, 아버지의 한숨. 소월은 그릇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소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소월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강 씨가 큰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좌수는 사랑채에 앉아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아버지에게 아침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좌수는 딸을 보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어찌하나, 이 좋은 혼담을 어찌하나. 소월이 상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혼담을 꼭 성사시켜야 하옵니까? 당연하지. 한 판관 대기야. 논 스무 마지기에 금 20냥이라고. 소월은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딸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논 스무 마지기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월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언니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이 좌수가 소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아, 이 아이가 둘째였지. 이 좌수의 얼굴에 그런 표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간다고? 예. 너는 벙어리가 싫지 않으냐? 소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말을 잘하면서도 딸을 돈으로 파는 아버지보다 나쁠까? 싫지 않습니다. 이 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가 가겠다고? 기특하구나. 역시 내 딸이야.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딸이라 부른 적 없는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소월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강 씨가 소월의 방으로 왔습니다. 강 씨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소월아. 예, 어머니. 정말 괜찮겠니? 소월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벙어리라 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사는 거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돌려받을 줄은 몰랐구나. 강 씨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노수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주신 것이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셨지. 이것을 내가 가져가거라. 소월이 노수저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강 씨가 딸을 와락 안았습니다. 강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문 밖에서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흘 뒤 중매쟁이 박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 좌수가 한 판관댁에 답을 보냈습니다. 큰딸 대신 둘째 딸을 보내겠다고. 한 판관댁에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 부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얼굴이 고운 것보다 성품이 단단한 것이 낫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보름 뒤 4월 초파일. 그 보름 동안 소월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아침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밤에 혼자 노수저를 꺼내 보자기에 싸고 또 풀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소월을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왜 그토록 벙어리를 무서워하는 것일까? 말을 못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이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 소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소월이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말라니. 내가 싫다고 한 것을 내가 대신 가잖아. 소월이 빙긋 웃었습니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언니, 나는 원래 시집을 잘 갈 팔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혼수를 해줄 리도 없고, 이렇게라도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잖아.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처럼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잖아. 그러면 좀 통할 것도 같고. 소연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월이 언니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울지 마, 언니. 다 잘 될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소월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그것을 들키지 않았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4월 초파일. 절에서는 석가탄신일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소월은 어머니가 빌려온 연지곤지를 바르고 저고리를 갈아입었습니다. 비단이 아닌 무명이었지만 어머니가 밤새 다듬이질한 깨끗한 흰 저고리였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댕기 대신 볕에 바랜 분홍끈으로 묶었습니다. 이 좌수는 딸의 가마가 나가는 것을 대문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논스무 맞이기가 곧 자기 것이 될 테니까요. 강 씨는 대문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 올라탄 소월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어깨가 보였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면 안 된다. 울면 어머니가 더 아프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꾼의 발소리와 함께 소월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품속에서 노수저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꼭 안았습니다. 가마가 40리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은진 땅 한 판관댁에 도착했습니다. 소월이 가마 안에서 밖을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쉰 칸 기와집, 높다란 돌담, 대문 위에는 한씨 가문의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하얀 백꽃이 한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이 피 소월의 가마 위로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월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아름답지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분명 있는데도 웃음소리도 말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소월은 족두리를 쓰고 교배상 앞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신랑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 소월은 족두리 사이로 신랑을 살짝 올려다보았습니다. 키가 큰 청년이었습니다. 어깨가 넓었으나 등이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눈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입을 꾹 다문 모습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입을 열면 무언가 쏟아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소월은 그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자신과 닮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할 말이 많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표정. 도윤의 왼손에 작은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허리에는 작은 목각 인형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호랑이였습니다. 혼례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신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벙어리니까. 하지만 소월은 혼례 내내 도윤의 눈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소월에게 미안하다고. 입이 아닌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소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눈이다. 혼례가 끝나고 밤이 왔습니다. 신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소월은 방 한가운데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방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월과의 사이에 이불 한 채 너비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과 칼을 꺼냈습니다. 서걱서걱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놀랐습니다. 신방에서 나무를 깎다니. 하지만 소월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도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손은 크고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그 손이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깎더니 도윤이 완성된 것을 소월 앞에 내밀었습니다. 작은 새였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새. 나무 결까지 살린 정교한 조각이었습니다. 소월이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이 새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롭게 나는 새. 소월은 빙긋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밤 도윤은 방 한쪽에서 잠들었습니다. 소월은 반대쪽에서 잠들었습니다. 사이에는 나무 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월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월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옆을 보니 도유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무 새만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월은 저고리를 여미고 방을 나섰습니다. 낯선 집이었습니다. 길고 긴 행랑채, 마당에 배나무, 아침 안개가 기와지붕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부엌을 찾았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하인 두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인 하나와 젊은 계집종 하나. 아이고, 새아기 씨. 부엌까지 오셨습니까? 소인들이 하겠사옵니다. 나이 든 여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순덕이라는 이름의 부엌 하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어머님께 아침 문안을 드려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소월은 부엌에 들어서서 소매를 걷었습니다. 순덕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양반댁 며느리가 직접 부엌에 들어오다니. 소월은 능숙하게 쌀을 씻고 불을 지폈습니다.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잣죽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이었습니다. 소월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순덕이 감탄했습니다. 새아기 씨가 부엌 일을 이리 잘하시다니. 집에서 늘 했습니다. 소월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으니까요. 잣죽을 정갈하게 담아 쟁반에 올렸습니다. 소월은 쟁반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정 부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새며느리 문안 올리옵니다.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아침 이슬이 치마 밑단을 적셨습니다. 마침내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마른 체구. 하지만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얇은 입술이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정 부인이 소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 무명 저고리, 거친 손. 들어오너라. 소월이 방에 들어가 잣죽을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쏜 잣죽이옵니다. 정 부인이 잣죽을 한 술 떠 맛보았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맛은 볼만하구나. 칭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 부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가지 물으마. 예, 어머님. 내가 이 집에 무엇을 바라고 왔느냐.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소월은 정 부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매서운 눈이었지만 그 안에 두려움 같은 것이 숨어 있는 것을 소월은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맡은 바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정 부인이 소월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도리라. 좋다. 그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안다면 말이다. 정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러가거라. 그리고 한 가지. 이 집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보려 하지 마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 내가 다친다.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소월은 마루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이 집에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시댁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안채와 사랑채를 쓸고 부엌 일을 거들고
정부인께 새끼 문안을 올렸습니다. 정부인은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표정, 늘 같은 경계. 소월은 도윤과의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도윤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소월보다 먼저 일어나 방 안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월이 빨래를 하면 무거운 빨래 대야를 슬쩍 옮겨 주었습니다. 소월이 마당에서 일할 때 도윤은 배나무 아래에서 나무를 깎으며 가끔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도윤을 볼 때마다 도윤은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귀가 붉어지는 것을 소월은 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월이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저고리가 배나무 높은 가지에 걸렸습니다. 소월이 까치발을 들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긴 팔이 뻗어 나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 가볍게 저고리를 따서 소월에게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도윤의 눈이 생각보다 깊고 맑았습니다. 소월의 심장이 한 박자 빨리 뛰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도윤의 귀가 온통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벙어리라 해서 무뚝뚝하고 무감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말을 못하는 만큼 감정이 몸 곳곳으로 새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소월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방 한쪽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나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새, 꽃, 나무, 사람. 그런데 사람 조각이 유독 많았습니다. 한 남자의 조각. 늠름한 체구의 갓을 쓴 남자. 같은 사람을 수십 번 깎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웃는 얼굴, 어떤 것은 책을 읽는 모습, 어떤 것은 말을 타는 모습. 소월은 그 조각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도윤이 이토록 많이 깎은 사람. 잊지 않으려고 깎은 사람. 소월은 조심스럽게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얼른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함부로 만진 것은. 도윤이 빠르게 다가와 상자를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에 분노가 아닌 공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소월은 느꼈습니다. 도윤이 상자를 안고 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빼앗길까봐 겁먹은 아이처럼. 소월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언가 모를 통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련님. 도윤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함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 하지만 소월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울음을 엿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조각 속 남자는 분명 도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다. 도윤이 말을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소월은 조금씩 이 집의 이야기를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하인들과 친해졌습니다. 부엌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덕이 말했습니다. 새아기 씨, 이 집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는데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덕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대감마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판관 대감마님이요.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의원이 와봐도 손 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요? 예. 전날까지 멀쩡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입에서 거품을 물고 계셨다 하더이다. 의원 말로는 중풍이라 했지만 글쎄요. 순덕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뒤로 도련님이 입을 닫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이 그리 컸던 모양이에요. 소월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 그 뒤로 입을 닫은 아들. 중풍이라 했지만 의심스럽다는 하인의 말. 그때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누군가 도착했습니다. 조서방님 오셨다.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월은 부엌 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중간 키에 단단한 체구. 인상이 반반하고 눈웃음을 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명주 두루마기에 갓을 반듯하게 쓰고 허리에 옥장도를 찼습니다. 신발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조서방. 한 판관의 먼 친척이라 했습니다. 한 판관이 돌아가신 뒤 이 집의 바깥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조서방이 마당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동자가 차가웠습니다. 소월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 좌수와 같은 종류의 눈.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 하지만 이 좌수보다 훨씬 교활하고 위험한 눈이었습니다. 조서방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정 부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쟁반에 차를 올려 안채로 가져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안에 차를 올리려는데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이번 달 장부를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조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손한 말투이나 그 안에 명령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부는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정부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부인, 제가 이 집 바깥일을 다 맡아 하는데 장부 하나 못 보겠습니까? 조서방, 당신은 객이요. 주인이 아니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서방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부인, 저는 한 판관 어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집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이 모양인데 누군가는 집안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양이라니. 내 아들을 두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정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소월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인,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도련님이 걱정되어 하는 말입니다. 벙어리 도련님이 대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집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요. 됐소. 며느리도 들였으니 대는 이어질 것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조서방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예, 예. 그 며느리라는 아이. 이 좌수의 둘째 딸이라지요. 어떤 아이인지 한번 보고 싶군요. 소월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소월은 소리 내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차는 순덕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월이 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을 때 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댁새 며느리시오? 돌아보니 조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소월이라 하옵니다. 소월이라. 좋은 이름이요. 나는 조서방이라 하오. 한 판관 어른의 먼 친척이요. 예, 들었습니다. 이 집의 적응은 잘 되고 있소. 덕분에 별 탈 없습니다. 조서방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떠시오? 말은 좀 하시던가. 소월은 조서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 허허.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좋은 분이라. 조서방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 한 가지 충고하겠소. 이 집에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오. 아는 것이 많아지면 위험해지는 법이요. 정 부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보지 마라. 알려 하지 마라. 이 집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모르는 것이 약이라 하는 걸까? 소월이 입을 열었습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 며느리이옵니다. 이 집의 일을 아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조서방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소월은 그 순간 조서방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얼굴. 똑똑한 며느리로군. 너무 똑똑한 것도 탈이 되는 법인데. 조서방이 돌아섰습니다. 소월은 빨래를 하는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도윤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서걱서걱, 서걱서걱. 그 규칙적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조서방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칼이 나무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아니,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나무 조각을 보았을 때와 같은 공포. 도윤이 고개를 돌려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라. 소월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다. 도윤이 말을 잃어버린 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중심에 조서방이 있다. 소월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노수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도련님, 이것은 제 어머니가 주신 노수저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 하셨어요. 소월이 수저를 하나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밥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도윤이 노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한참을,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눈에 물기가 번지는 것을 소월은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 끼니를 함께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반찬을 만들면
도윤이 고개를 끄덕여 맛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도윤이 깎은 나무 조각을 소월의 밥상 옆에 하나씩 놓아두었습니다. 새, 꽃, 나비. 소월의 방창가에는 도윤이 깎은 작은 새상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는데 사랑채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밤에 사랑채에 누가 있을까? 소월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서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서방 앞에는 장부책이 펼쳐져 있었고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정부인이 관리한다고 한 장부였습니다. 조서방이 밤중에 몰래 장부를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서방이 장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없다. 여기도 없어. 무엇을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소월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부만 찾는 것이 아니다. 이 집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소월이 숨을 죽이고 물러서려는 순간 발밑에 자갈이 소리를 냈습니다. 서걱. 조서방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습니다. 소월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서방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배나무 줄기를 등에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 뒤 조서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월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월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월은 도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낮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로 자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소월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도윤을 지키려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려면. 그 뒤로 소월은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드러나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들리는 것을 새겨두었습니다. 조서방은 보름에 한 번씩 한 판관 댁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정부인을 만나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갈 때 정부인의 얼굴은 늘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월은 하인들에게서 조금씩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순덕이 가장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한 판관 대감마님은 관아에서 이방을 맡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관아의 큰 비리를 밝히려 하셨다지요. 비리요? 예. 관아의 세곡 장부에 큰 구멍이 있었다 합니다. 수천 석의 곡식이 사라졌는데 그걸 누가 빼돌린 것인지 한 판관 대감마님이 추적하고 계셨다지요. 그런데 돌아가셨군요. 예. 바로 그때 돌아가셨어요. 소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세곡 비리를 추적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것이 우연일까? 순덕, 그 비리에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까?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있더라도 말 못합니다. 이 집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판관이 세곡 비리를 추적했다. 그리고 갑자기 죽었다. 도윤이 아버지가 죽은 뒤 말을 잃었다.
조서방이 한 판관의 먼 친척으로 이 집의 바깥채를 맡고 있다. 조서방이 밤중에 몰래 장부를 뒤지고 있었다. 정 부인이 조서방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소월은 도윤에게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말로 묻는 것이 아니라 도윤이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소월은 도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글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월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도윤이 놀란 눈으로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서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어머니에게 배워 읽고 쓸 수 있지만 한문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핑계였습니다. 한문을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도윤과 소통할 길을 넓히고 싶은 것이 더 컸습니다.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눈에 처음으로 반짝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이 소월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말로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종이에 글자를 쓰고 옆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을 그리고 옆에 산산자를 썼습니다. 물을 그리고 옆에 물수자를 썼습니다. 소월이 따라 쓰면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젓는 것으로 맞고 틀린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끔 소월이 글자를 잘 쓰면 도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엔 작았지만 소월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윤이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문 첫 구절.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소월이 따라 읽었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하늘이 검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윤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에 썼습니다. 밤하늘은 검다. 하지만 별이 있다. 소월이 그 글을 읽고 빙긋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글로 말을 하시는군요. 도윤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글이라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도윤은 말할 수 없었지만 그를 통해 소월에게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라는 것. 나무를 깎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것. 배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볼 때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것. 소월은 도윤의 글을 읽으며 이 사람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문장은 간결하되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은 것이 아닐까.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배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월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의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도윤이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이불을 움켜쥐고 몸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리. 도윤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갈라진 소리였지만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안 돼. 소월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악몽 속에서 도윤의 몸이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이 약해. 소월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꿈입니다. 도윤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월의 얼굴을 보자 도윤의 몸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소월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이에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소월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소월은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도윤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입 모양만. 미안합니다. 소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소월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소리. 5년 동안 닫혀있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 위험합니다. 소월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말. 이 집은 위험합니다. 도윤이 소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소월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 5년 동안 말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그 입을 연 것은 나를 보내기 위해서다. 소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울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안 나갑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험하다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련님이 위험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할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위험을 알면서도 곁에 있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하면. 소월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전부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려주세요. 무엇을? 아버님은 정말 중풍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도윤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도윤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간신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방. 소월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약탕에 독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약탕에 조 서방이 직접.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삼킨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팔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부를 지켜라. 관아의 장부. 그것이 증거다. 소월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한 판관이 추적하던 세곡 비리. 그 비리의 주범이 조서방이었다. 한 판관이 증거를 모아 장부에 기록했다. 조서방이 한 판관을 독살했다. 도윤이 그것을 목격했다. 조서방이 도윤을 협박했다. 한마디라도 입을 열면 어머니도 죽인다. 그랬지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입을 닫고 있었군요. 어머니를 지키려면 벙어리여야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피눈물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조서방도 5년째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부를 찾을 때까지. 소월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집에 소리가 없는 이유, 정 부인이 차가운 이유, 도윤이 말을 잃은 이유, 조서방이 이 집을 떠나지 않는 이유, 모든 것이 5년 전 그 밤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도윤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와 함께 그 장부를 찾읍시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도련님 혼자 5년을 견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윤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마가 넓고 눈이 또렷한 얼굴. 까무잡잡하지만 단단한 얼굴. 그 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는 겁니까? 만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월이 빙긋 웃었습니다. 왼쪽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고. 도련님은 5년 동안 말 한마디 않고도 저에게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무새를 깎아주고 빨래를 대신 옮겨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게 제가 아는 도련님의 진심입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한 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자주 끊겼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약속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벙어리 부부로 지낸다. 밤에만 진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장부를 찾아 조서방의 죄를 밝힌다. 그것이 두 사람의 비밀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그 뒤로 소월은 낮에 틈틈이 장부를 찾았습니다. 한 판관이 어디에 숨겼을까? 도윤은 아버지가 평소에 사랑채 서재에서 장부를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채는 이미 조서방이 수십 번 뒤졌을 터. 거기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소월은 다른 곳을 생각했습니다. 한 판관이 가장 아끼던 곳, 가장 자주 가던 곳. 도련님, 아버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시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밤이면 도윤은 소월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말할수록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배나무 아래요. 아버지는 매일 배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셨습니다. 배나무. 소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커다란 배나무. 200년 묵었다는 나무. 그 배나무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아버지가 배나무를 유독 아끼셨던 것은 맞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배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소월은 배나무를 떠올렸습니다. 큰 나무, 굵은 줄기,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시 소월은 다음 날 새벽 배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나무 둘레를 천천히 돌며 땅을 살폈습니다. 뿌리 사이사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갔습니다. 사흘째도 갔습니다. 매번 빈손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서방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서방이 하인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부인의 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부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오? 이 집의 전답 관리를 제가 맡겠습니다. 도련님이 벙어리인 이상 누군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 부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월은 마루에서 빨래를 개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인, 좋게 말할 때 하시지요. 조서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이 담긴 목소리. 한 판관 어른이 돌아가신 정황. 의원을 다시 부르면 어떤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정 부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 당신이 그랬으면서. 부인, 증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약탕을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서방이 정 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약탕에 독을 넣은 것은 조서방이지만 약탕을 올린 것은 정 부인. 겉으로 보면 정 부인이 남편을 독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안에 전담 문서를 넘기시오. 그렇지 않으면 관가에 투서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서방이 나왔습니다.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 소월을 보았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서방은 소월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서방이 소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이 집 빨래가 그리 많소. 예, 가을이라 두꺼운 옷이 많사옵니다. 귀가 밝은 며느리는 오래 살기 어려운 법이요. 조서방이 지나갔습니다. 소월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도윤에게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죄를 씌우려는 것이군요. 예. 석 달 안에 장부를 찾아야 합니다. 장부가 있으면 조서방이 진범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왼손에 화상 흉터가 하얗게 도드라졌습니다. 반드시 찾겠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사람이 한 판관 댁을 찾아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소월의 언니 소연. 가마에서 내린 소연은 분홍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언니다운 화사한 차림이었지만 볼이 더 움푹 패여 있었고 눈 밑 그늘이 짙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여긴 어떻게? 소월이 놀라서 달려 나갔습니다. 소연이 소월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월아, 보고 싶었어. 언니도. 소연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서 왔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소월은 언니를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정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은 시댁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집이었구나. 언니, 집이 좋은 것이 다가 아니야. 소연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아, 그 벙어리 서방은 어떠냐? 소월은 웃었습니다. 좋은 분이야. 소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안도와 죄책감과 그리고 미묘한 질투. 소월은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소연이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소월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조서방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2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한 번은 대문 밖에서. 소연이 돌아간 뒤 소월은 불안했습니다. 왜 언니가 조서방과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설마. 며칠 뒤 소월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 할 말이 있소. 조서방이 소월을 불러 세웠습니다. 며느리의 언니 소연 씨에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소. 소월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이 밤에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눈다면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소월이 언니에게 도윤이 밤에 조금씩 말을 한다고 귀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한다. 허허. 참으로 흥미롭군. 조서방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말을 할 수 있다면 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할 수 있겠지요?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련님은 여전히 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며느리. 조서방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가 분명히 말했소. 도련님이 밤에 소월 씨에게 말을 한다고. 소리가 잘 안 나와 속삭이듯 말한다고.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원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조서방님, 그것은 잠꼬대를 들은 것입니다. 도련님은 악몽을 꾸실 때 신음소리를 내십니다. 언니가 그것을 오해한 것이지요. 조서방이 소월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좋소. 잠꼬대라 하자. 하지만 며느리. 조서방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련님이 혹시라도 입을 열면 가장 먼저 나에게 알리시오. 그래야 이 집이 안전하오. 왜 조서방님께 알려야 합니까? 도련님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면 이 집이 끝장나기 때문이오.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귀신이 씌었다. 미쳤다. 이 집안의 체면이 다 무너지오.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도윤이 진실을 말하면 자신이 끝장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서방이 돌아갔습니다. 소월은 마당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조서방이 알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제 언니가 말했습니다. 소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언니를 믿은 제 잘못입니다. 도윤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소월은 도윤이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한 것은 소월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언니를 믿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부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나무. 예. 아버지는 배나무를 이 집의 심장이라 하셨습니다. 심장 속의 비밀을 숨긴다면 나무 안이 아닐까.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무 안. 뿌리 사이가 아니라 나무 줄기 안. 다음 날 새벽 소월은 배나무로 갔습니다. 줄기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두꺼운 껍질. 울퉁불퉁한 나무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세 번째 돌 때였습니다. 사람 키 높이쯤에서 나무 껍질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위보다 살짝 부드러운 부분. 나무가 자라면서 덮인 것 같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칼로 판 흔적이었습니다. 소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톱으로 나무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겼습니다. 껍질 안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뭉치. 소월이 그것을 꺼냈습니다. 기름 종이를 펼치자 안에 접힌 한지, 다발이 나왔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 숫자와 이름, 세곡 장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찾았다. 5년 동안 조서방이 찾지 못한 것. 한 판관이 배나무의 심장 속에 숨겨둔 것. 소월은 장부를 품에 안고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월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5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글씨. 도윤의 손이 아버지의 글씨 위를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장부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소월이 도윤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이것을 관가에 가져가면 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장부를 다시 접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배나무 아래에서 소월이 무언가를 꺼내는 것을 지켜본 눈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월이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연이 도둑질을 했다. 조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월이 달려나갔습니다. 마당에 조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관아에 포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월이 물었습니다. 인연이 한 판관 어른의 유품을 훔쳤소. 조서방이 소월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새벽 인연이 배나무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을 목격했소. 그것은 한 판관 어른의 유산 목록이요. 며느리 주제의 시아버지의 유품을 도둑질한 것이요. 소월은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서방이 보고 있었다. 새벽에 배나무에서 장부를 꺼내는 것을 봤다. 포졸.
인연의 방을 뒤져라. 안 됩니다. 소월이 외쳤지만 포졸들은 이미 안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뒤따라갔습니다. 도윤도 달려왔습니다. 정 부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소월과 도윤의 방을 뒤졌습니다. 이불 밑, 장롱 속, 옷가지 사이. 그런데 장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분명 이불 밑에 넣어두었는데 없었습니다. 조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없을 리가 없다. 더 뒤져라. 포졸들이 방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마루를 들추고 벽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안도와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이불 밑에 넣어두었는데 누가 옮긴 것일까? 소월의 시선이 정 부인에게로 갔습니다. 정 부인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매 안에서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을 소월은 보았습니다. 정 부인이 장부를 옮긴 것인가? 조 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장부는 없지만 인연이 한 판관댁의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은 사실이오. 며느리 주제의 시댁 물건에 손을 대다니. 정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 서방, 우리 집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오. 부인, 이것은 도둑질이오. 증거가 있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도둑질이란 말이오. 조 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정 부인과 조 서방이 대치한 사이 포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습니다. 결국 조 서방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인, 이것이 끝이 아니오. 그날 밤 소월은 정 부인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정 부인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이었습니다. 차가움이 아닌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배나무에서 꺼낸 것이 무엇이냐? 소월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장부입니다. 관아 세곡 비리를 기록한 장부. 정 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찾았단 말이냐? 예. 배나무 줄기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 부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이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몰랐던 것. 이 며느리가 석 달 만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장부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정 부인이 품에서 기름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오늘 새벽 내가 방에 뭔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 조 서방 눈을 피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소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 부인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소월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아라. 전부. 소월은 전부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한 판관이 독살당한 것. 조 서방이 범인이라는 것. 도윤이 5년간 벙어리 행세를 한 이유. 정 부인은 듣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도윤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 알고 있었다. 나도 다 알고 있었다. 정 부인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들이 5년간 벙어리 행세를 한 것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인지 내가 알겠느냐.
소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인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다. 조서방이 무서워서 아들에게 계속 벙어리로 살라고 했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목숨만 지키면 된다고. 정 부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는 것이더냐? 말 한마디 못하고 숨 죽여 사는 것이 사는 것이더냐? 소월이 정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강 씨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장부가 있으니 관가에 가져가면 됩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비명소리, 순덕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이야, 사랑채의 불이야. 소월이 뛰어나갔습니다. 사랑채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며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앞에 도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소월이 달려갔습니다. 도윤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머리를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정 부인도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도윤아. 하인들이 물을 길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도윤을 안고 마당으로 옮겼습니다. 도윤의 피가 소월의 저고리를 적셨습니다. 불이 잡혔을 때 소월은 알았습니다. 사랑채 서재. 한 판관이 생전에 장부를 정리하던 곳. 조서방이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모두 태워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까지. 소월은 도윤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도윤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머리 상처가 깊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었으나 목숨은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다음에는 죽일 수도 있다는 경고. 그 밤 소월은 도윤의 곁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의 창백한 얼굴, 이마에 감긴 붕대. 소월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부를 찾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서방이 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도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정 부인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한지 다발. 이 작은 종이 뭉치가 한 가문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소월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행동. 말이 아닌 행동. 조서방은 말을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정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소월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관가에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서방이 뒤집어 씌울 것이다. 정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장부를 조작했다고 할 것이다. 조서방의 말이 아닌 행동을 잡아야 한다. 스스로의 입으로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소월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소월의 얼굴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얼굴. 소월의 까무잡잡한 얼굴에 핏기가 없었지만 눈만은 또렷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다행입니다. 도윤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습니까? 예. 소월이 도윤에게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사합니다. 장부도 도련님도. 도윤의 눈에 안도가 번졌습니다. 소월. 도윤이 소월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소월이 아니라 소월. 그 두 글자가 소월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조서방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겠습니다. 소월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장부를 미끼로 조서방을 유인한다. 장부를 찾았다는 소문을 흘려 조서방이 직접 나서게 만든다. 그 자리에 관가의 눈을 미리 심어둔다. 조서방이 장부를 빼앗으려는 현장을 잡는다. 소월은 순덕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순덕은 장터에서 한 판관댁에 불이 났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살짝 덧붙였습니다. 불난 자리에서 한 판관 어른의 비밀 장부가 나왔다고. 며느리가 그것을 감추고 있다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고을로. 한편 소월은 정부인과 함께 관가를 찾아갔습니다. 은진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날이 5년 전 한 판관 어른의 죽음에 대해 아를 것이 있사옵니다. 현감은 처음에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5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느냐. 하지만 정부인이 남편이 추적하던 세곡 비리의 규모를 말하자 현감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천석이라고. 관찰사 귀에 들어가면 큰일이요. 그래서 아뢰는 것이옵니다. 이 비리의 장본인이 아직 이 고을에 있사옵니다. 현감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계속하시오. 소월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현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포조를 보내겠소. 하지만 만약 허탕이면 무고죄로 다스릴 것이오.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사흘 뒤 조서방이 한 판관 댁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웃음도 없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장부가 정말 나왔소. 소월이 마당에서 조서방을 맞았습니다. 예. 불난 사랑채 잔해 밑에서 나왔습니다. 조서방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디 있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놓으시오. 왜 조서방님께 드려야 합니까? 조서방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겉의 예의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판관 댁의 가산 목록이요. 나는 이 집의 바깥일을 맡은 사람이요. 당연히 나에게 줘야 하오. 아닙니다. 소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산 목록이 아니라 관아의 세곡 장부입니다. 아버님이 추적하시던 비리의 증거이지요. 조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소월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서방님, 왜 놀라십니까? 가산 목록이면 놀랄 일이 없을 텐데요. 조서방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요. 협박이십니까? 충고요. 그 충고가 5년 전에도 있었지요? 아버님께도 그런 충고를 하셨습니까? 조서방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2년이 감히. 조서방이 소월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습니다. 소월의 팔이 아팠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5년 전처럼 할 것이요. 5년 전처럼이라면 아버님을 죽인 것처럼요. 조서방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자신의 말실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주둥아리를. 조서방, 이미 끝났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현감이 포졸 6을 데리고 대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현감의 옆에 정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은 도윤. 하지만 등이 쫙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5년간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마침내 일어선 눈빛. 조서방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5년간 세상 앞에서 닫혀있던 입이 열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 조서방. 조서방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조서방의 얼굴에서 핏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네, 내가 말을. 5년 전 6월 보름날 밤,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약탕에 당신이 독을 넣는 것을 내가 보았소. 부엌 뒤편에서 당신이 약봉지를 풀어 약탕기에 넣는 것을 보았소. 조서방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오.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다니 미쳤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 하나요. 현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서방, 방금 내가 이 며느리에게 한 말을 이 관이 똑똑히 들었다. 5년 전처럼 하겠다고 했지. 그것은 한 판관을 죽인 것을 시인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조서방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소월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현감날이 이것이 한 판관 어른께서 추적하시던 세곡 비리의 장부요입니다. 이 장부에는 조서방이 3년간 관하에 세곡 수천 석을 빼돌린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현감이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한 판관의 꼼꼼한 필체로 적힌 날짜, 수량, 관련자 이름, 빼돌린 세곡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추적한 기록. 현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역죄에 해당하오. 조서방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이미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조서방이 발버둥 쳤습니다. 놓아라. 나는 억울하다. 이것은 모함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서방의 손에 포승줄이 감겼습니다. 그때 조서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부인, 당신이 이럴 수 있소. 당신도 공범이오. 약탕을 올린 것은 당신이란 말이오. 정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5년간의 공포가 서린 얼굴. 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눈. 나는 남편에게 약탕을 올렸을 뿐이오. 그 약탕에 독을 넣은 것은 당신이오. 내 아들이 증인이오. 벙어리 증인을 누가 믿겠소. 벙어리가 아니오. 도윤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입을 닫았을 뿐이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소. 도윤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날이 5년 전 일을 낱낱이 아뢰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세곡 비리를 추적한 일, 조서방이 아버지를 찾아와 회유하려 한 일, 아버지가 거부한 일, 그날 밤 조서방이 약탕에
독을 넣는 것을 목격한 일. 아버지가 자신의 품에서 돌아가신 일. 조서방이 협박한 일. 5년간 벙어리 행세를 한 일. 도윤이 말할 때마다 조서방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감이 조서방 앞에 섰습니다. 조서방, 할 말이 있느냐? 조서방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으나 이미 모든 증거가 갖춰진 뒤였습니다. 장부, 도윤의 증언, 자신이 한 말. 결국 조서방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했소.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판관이 장부를 들고 관찰사에게 갈 것이라 했소. 그러면 나는 끝이었소. 그래서 조서방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졸, 이자를 옥에 가두어라. 관찰사에게 보고하겠다. 조서방이 끌려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의 배나무, 쥔칸 기와집. 5년간 이 집을 집어삼키려 했던 사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조서방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빼돌린 세곡의 기록이 관찰사에게 보고되었고 관련된 관리 3명이 함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조서방은 독살죄와 횡령죄로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배지에서 조서방은 말을 잃었다 합니다.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합니다. 5년간 도윤에게 강요했던 침묵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한 판관댁에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정부인은 며느리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월아. 예, 어머님. 내가 오지 않았으면 이 집은 끝이었다. 소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이 용기를 내신 것입니다. 그 용기를 준 것은 내가 아니더냐. 정 부인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세상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이 자주 끊겼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도련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 순덕이 엉엉 울었습니다. 도련님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셨구나. 도윤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등이 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넓어 보였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소월은 그 변화를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소월을 배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배나무에 하얀 꽃이 다시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소월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나무로 깎은 새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준 새 한 마리와 똑같은 새. 이번에는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날 밤에 한 마리를 드렸지요.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때는 혼자 나는 새를 드렸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 나는 새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련님. 소월. 도윤이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 나무를 깎던 섬세한 손.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소월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왼쪽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도련님이 말 없이 보여주신 진심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으니까요. 배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 위로 꽃이 피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유는 관아에 출사하여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밝히지 못한 비리를 아들이 끝맺은 것이었습니다. 소월은 한 판관댁의 안주인으로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고아를 거두어 가르쳤습니다. 정부인은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배나무 아래에서 웃었습니다. 5년간 얼어있던 웃음이 녹아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도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운 얼굴로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월아,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소월은 언니를 보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소연을 와락 안았습니다. 언니,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에. 소연이 울었습니다. 소월도 울었습니다. 두 자매가 대문 앞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소월의 아버지 이좌수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소식. 이좌수는 사랑채에 앉아 중얼거렸다 합니다. 역시 내 딸이야. 한 번도 내 딸이라 부른 적 없던 사람이. 하지만 소월은 더 이상 그것에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족함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소월은 자라 있었습니다. 배나무 아래 2개의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도윤과 소월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나무를 깎고 소월이 바느질을 하고 가끔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월, 오늘 하늘이 참 맑소. 소월이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별이 참 많네요. 그것이 벙어리 신랑에게 시집간 둘째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불쌍하다 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진심을 숨길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입을 닫아도 마음은 열 수 있고 말을 못해도 사랑은 전할 수 있는 법이옵니다. 침묵 속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닿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남기는 교훈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